자, 이어서 그래프 데이터의 익명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는 가장 대표적인 반정형 데이터, 세마이 스트럭처 데이터입니다. 세마이 스트럭처도 반정형 데이터라고 부르죠. 자, 이 그래프 데이터는 우리가 보통 정점, 버텍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점을 연결하는 선, 간선, 엣지, 혹은 링크, 혹은 뭐 아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노드랑 엣지라고 가장 많이 부릅니다. 자, 이런 그래프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많이 쓰는 SNS죠. 페이스북,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사이에 친구 관계 있겠죠. 트위터도 마찬가지고요. 뭐 팔로워 관계 있을 거고, 뭐 카카오톡 혹은 뭐 우리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는 전화번호부, 나의 그 아는 사람 연락처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래프 데이터고요. 또 하나는 전문적으로 컬래버레이션 네트워크이라 불러서 우리가 논문 같은 거 보면 공저자들이 있죠. 혹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 같이 출연하는 출연진들 혹은 제작자들, 그밖에 뭐 음악이나 보면 작곡가, 뭐 작사가들이 여러 명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놓으면 이런 것을 컬래버레이션 네트워크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드 안에, 동그라미 노드 안에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고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등등. 그다음에 이 간선 엣지에는 둘 사이의 관계, 팔로워냐, 프렌드냐, 아니면 공저자냐, 작곡가냐, 이런 것들이 보통 표현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점 안에는 각 개인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개인정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점에 안에 있는 정보만 갖고도 누군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식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익명을 해야 되고, 단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관계형 데이터 익명화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래프인데요. 노드 버텍스 안에 사람에 대한 정보, 이름이 뭐고 나이가 어떻고 어디 살고 있고 민감한 정보를 변명이 어떻다. 그리고 이 그래프 정보는 친구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이게 대표적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노드 하나 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개인을 나타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 엣지를 통해서 김민준과 최민수가 친구구나, 최민수가 박기혁이 친구구나, 즉 박기혁과 최민수랑 김민준은 친구의 친구로 연결된다, 뭐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간선 정보를 통해서도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 데이터를 익명화할 때는 일단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점, 이 노드 안에 있는 정보, 김민준 20살,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그다음 병명은 빈혈, 이런 정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익명화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다행스럽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관계형 데이터 익명화 기법에 사용했던 K 익명성 모델을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 뭐 주소나 나이나 이런 값들이 서로 동일한 게 K명 이상씩 있으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버텍스의 익명화에서는 이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관계형 데이터에 사용했던 K-익명성 기법을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김민준 20살 서울시 종로 호적인데, 김민준 이름이니까 식별자 무조건 다 없애야죠. 일단 다 없애고요. 그런 다음에 준식별자가 나이도 있고 주소도 있어요. 나이 주소 가지고 서로 같은 게 K가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서울시 20에서 29세, 수원시 24에서 28세, 서울시 20에서 29, 이런 식으로 일반화한 거죠. 그죠? 주소 같은 경우는 시만 남겨두고 뒤는 다 버린 정도로 일반화했고요. 나이는 10살짜리를 묶어서 일반화했습니다. 그러면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K명수 기준으로 딱 K값 1을 만족하죠. 그죠? 그러면 버텍스 안에 들어있는 개인들에 대한 정보인 경우에는 K2라는 익명성 모델에 따라서 서로 구분되지 않도록 K개 이상, 여기서는 이 두 개 이내로 구분되지 않도록 변형을 시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그래프인 경우는 이거면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 선분이 있어요. 선분에 대한
이 선본을 통해서도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가령 내 친구가 수원에 살고 있고 26살 돼. 그러면 수원에 살고 있고 26살 두 개니까 둘 중에 누군지 모르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많어. 4명 5명 될 거야. 그럼 한 사람밖에 없네요. 이 친구가 둘인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친구 숫자가 5명이다 라는 사실도 이 버텍스네. 따라서 그 사람 요즘 피부가 안 좋구나. 민감한 정보인 병명이 도출됩니다. 그래프에서는 정점만 잘 숨긴다고, 정점의 안에 들어있는 정보만 잘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간선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식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정점 안도 그렇고 차수 정보, 그러니까 디그리죠. 어떤 그 버텍스, 어떤 노드가 옆에 있는 몇 개의 노드랑 화살표, 그 엣지가 붙어 있느냐, 차수 정보까지도 감안을 해서 누군지 모르게 해야 된다라는 게 L 차수 다양성이에요. 이게 L degree diversity라는 모델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내용 정보 그리고 차수까지 다 포함해서 동일한 정점이 서로 다르게 L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L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르게 L개 있고 그 각각의 L개에 갖고 있는 민감 속성 값이 서로 다르게 L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K anonymity 하고 이어서 L diversity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K anonymity는 QI 값, 준식별제 같은 값이 최소한 K개씩 있어야 한다 라는 건데 당연히 당연히 K개 있어야 되고 그 K개 중에서 민감한 값이 서로 다르게 L개 있어야 된다. 서로 다 레코드가 다 같아요. 근데 뒤에 100명이 다 뇌졸중이면 이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사람 뇌졸중이네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건지 당연히 몰라야 되고 얘들이 갖고 있는 민감한 소송 값이 서로 다르게 L개 있어야 한다라는 게 L 다이버시티거든요. 그 개념을 그래프로 가져온 겁니다. 내용 정보 그다음에 차수 같이 모두 동일한 그 노드가 최소한 L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L개가 민감한 속성 값이 서로 다르게 L개 있어야 한다.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정점 안에 들어있는 노드 값 기준으로 K명성 2를 만족한 거거든요. 서울시 이렇게 2개 같고 수원시 이렇게 2개 같고 서울시 이렇게 2개 같아요. 근데 보면 빈혈, 폐렴 다르죠. 폐렴, 피부염 다르고 당뇨, 빈혈 달라요. 즉 이 버텍스 안에 있는 값만 봐서는 얘는 2 임명성도 만족하고 2 다이버시티 이 다양성까지 만족하는 그래프인데 문제는 버텍스죠. 버텍스 개수. 어떤 한 노드가 이웃하고 있는 버텍스 개수.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고 얘는 하나고 얘는 하나, 둘, 얘는 하나, 둘, 얘는 하나, 하나, 2개, 하나가 더 있네요. 하나, 2개, 5개. 난 친구가 5명이야.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웃하는 그 노드의 개수, 차수까지도 같은 게 여러 개 있어야 한다, L개 있어야 한다 라는 논리를 만들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서울시 20, 29, 서울시 20, 29 내용이 같죠? 차수가 2예요. 얘도 차수가 2예요. 수원시 2428, 수원시 2418 얘는 차수가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차수까지 같게 만든 겁니다. 서울시 2639, 서울시 2639 하나, 둘 다 같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값이 빈혈이고 폐렴이에요. 이게 빈혈이면 이건지 몰라도 둘 다 빈혈이네 알 수 있으니까 빈혈이고 폐렴 달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찾는 사람이 빈혈인지 폐렴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폐렴, 피부염 다르죠. 폐렴인지 피부염인지 몰라요. 당뇨인지 빈혈인지 모릅니다. 이게 2 degree diversity를 만족하는 그래프에 대한 익명화 처리 결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떤 노드 안에 들어있는 개인정보의 내용도 그렇고 각 노드가 이웃하고 있는 노드랑 엣지가 몇 개 있느냐 차수까지 포함해서 동일한 게 L개 이상 있어야 되고 심지어 그런 L개 노드가 갖고 있는 민감한 정보
값이 서로 다르게 L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L degree diversity, L 차수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그래프에서 이걸 만족하는 알고리즘이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옵티말한 것은 NP 문제고요. 그래서 NP가 아닌 그냥 휴리스틱 한 기법으로 이걸 구현한 알고리즘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비정형 데이터예요. Non-structured data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릴레이셔널 데이터 혹은 뭐 세마이스톡 데이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스키마가 있었는데 이거는 전혀 스키마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텍스트 문서, 혹은 음성 데이터, 영상 데이터, 정정상이든 뭐 동영상이든 간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역시나 정형 데이터에 비해서 데이터 익명화가 훨씬 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 앞에서 릴레이셔널 데이터 설명드릴 때 어떤 데이터 레코드는 세 가지 종류의 애트리뷰트 속성이 있습니다. 식별자가 있고 어떤 민감한 속성이 있고 식별자는 아니지만 그 자체로서는 식별성이 없지만 데이터셋 안에서 그 값이 유니크해지면 식별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준식별자 QI라는 것도 있다. 준식별자, 식별자, 준식별자, 이거 하나는 메저 애트리뷰트 혹은 뭐 센시티브 애트리뷰트, 측정 속성 혹은 민감 속성 세 가지 있다.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가정하고 식별자를 떼더라도 QR을 가지고 누군지 어떤 레코드를 알 수 있으면 민감한 속성이 드러난다. 이런 논리로 익명한 알고리즘, 익명한 모델도 만들고 그 모델을 구현하는 알고리즘들도 여러 개가 연구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이 비정형 데이터, non-structured 데이터는 어디가 식별자고 어디가 준식별자고 어디가 민감 속성인지가 스트럭처상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스트럭처가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데이터에 일부는 식별자고 일부는 준식별자고 일부는 민감한 속성이에요. 물론 두 개 막 겹치는 경우도 있고요. 즉 데이터 내부에서 어디가 식별자냐 어디가 준식별자냐 어디가 민감 속성이냐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도 안 되고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식별자야 어떤 사람은 이건 식별자 아니야 이게 식별자야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배경 지식을 QI 값을 다 알고 있을 때 이 레코드가 K개냐 L개냐 그래서 식별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배경 지식에 대한 가정이 어려워요. 얼마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무엇을 몰라야 되느냐 그리고 간접 혹은 추론 식별을 할 때 얼마큼 알고 있다고 쳐도 무엇을 몰라야 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배경 지식에 대한 가정, 공격자에 대한 배경 지식 크기 혹은 종류를 정리해놓고 프라이버시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 익명화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숫자라면 일반화 혹은 뭐 레코드 삭제, 삽입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솔루션밖에 없는데 이게 뭐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음성 데이터 이러니까 익명 처리를 어떤 기법을 할 거냐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데이터를 가공했어요 익명 처리했다고 했을 때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또한 그렇게 하면 데이터가 많이 망가졌다 덜 망가졌다 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고 데이터 유용성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게 굉장히 애매한 이게 거의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 AI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런 영역이 이 비정형 데이터, non-structured 데이터에 대한 익명화 부분입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문서 데이터. 웹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각종 뭐 댓글 이런 것들도 다 텍스트 데이터에 포함됩니다. 이런 텍스트 데이터에서 익명하려면 궁극적으로 자연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가 지닌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이 부분이 개인정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혹은 이 부분이 드러나면 개인한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겠다, 민감한 정보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자연어 처리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내고 처리해야 됩니다. 다행히 좀 뭐 이름이라든가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뭐 카드 번호, 계좌 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식별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라면은 패턴 매칭으로 많이
가능한 부분도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룰들을 안 쓰죠. 우리 홈페이지 만들 때 자기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안 쓰잖아요. 이건 제 이메일 주소인데 이렇게 안 씁니다. 왜? 이게 크롤러가 이메일 긁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보통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골뱅이 표시를 안 하고 이렇게 영어로 써요. 그래야지 크롤러가 로봇이 이 이메일 수집할 때 긁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인데, 뭐 이걸 의도적으로 했든 아니면 혹은 실수로 했든 간에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 가운데 하이픈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이픈 대신에 빈칸을 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된 패턴이 있는 경우에 패턴 매칭으로 디텍트 쉽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패턴에 맞지 않게끔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패턴 매칭으로 못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어 처리, 사람이 이해하듯이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해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이때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개체명 인식, 쉽게 말해서 고유명사 부분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named entity recogni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홍길동 그러면 고유명사예요. 근데 고유명사 중에서도 사람 이름이죠. 이렇게 개체명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개체명이 딱 하나 있어요. 홍길동처럼 상관없어요. 만일 이 개체명 인식할 수 있는 사전이 충분하고 학습이 잘 돼 있다면 이런 단일 개체명은 좀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체명하고 다른 부분하고 막 조합되는 경우예요. 가령 서울 하면 서울이라는 도시 이름이죠. 개체명입니다. 근데 서울은 사람 이름이 아니니까 개인정보가 아닌데 서울 뒤에 시장이라는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인데 직책을 나타내는 건데 이 고유명사 서울과 시장이 붙어버리면 서울시장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 이 텍스트 문서가 어떤 시간과 결부돼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그러면 특정 시점에 서울시장은 그때는 누구였다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도 그냥 기관 고유명사 이름인데 총재라는 위치 나타내는 일반 명사 붙으면 어떤 시간이 붙어 있으면 언제적 한국은행 총재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개인정보가 돼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반면에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것도 앞에 거 어떤 고유명사인데 뒤에 차관이라는 직책이 붙었어요. 근데 차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관이 2명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또 개인정보 아니에요. 이런 좀 굉장히 웃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텍스트에 있다 익명 어떻게 할 거냐? 익명은 무조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부분은 그냥 있으면 안 돼. 개인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식별할 수 있어. 그래서 개인 식별 정보, 정확히 하면 개인 식별 정보겠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 주민번호 같은 것들은 패턴 매칭으로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뭐 아래 한글, HWP나 이런 데 보면 개인정보 보호라 메뉴에 가시면 뭐 이거 고르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으로 아래 한글이 디텍트해서 그 부분을 뭐 마스킹하거나 뭐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런 것은 굉장히 단순한 패턴 매칭이기 때문에 큰 역할을 못 하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자연어 처리 레벨에서 다 이해하고 이게 개체명이다. 그 중에서 사람의 이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학습된, 잘 만들어진 사전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룰들을 잘 만들어서 개체명 인식을 해야 되는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과거에는 그 자연어 처리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사전 만들고 룰 만들고 해서 했던 게 과거의 자연어 처리였는데 요즘 나오는 자연어 처리 그러면 전부 딥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보통 자연어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런 개체명 인식도 DNA 기반으로 하면 훨씬 더 과거보다 성능이 좋아질 거라고 보통 많이 예측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 식별 정보를 탐지했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없애야죠.
식별되면 안 되니까 없애는 방법은 뭐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보통 볼 수 있어요. 하나는 suppression이라고 해서 해당 부분 없애는 겁니다. 그냥 별표 치든지 아니면 XX 치든지 아니면 그냥 화이트 치도 블랭크로 남겨두듯이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말로 바꾸는 거예요. 가명이죠. 예,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이 이게 본명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안 되면서 본명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짜 이름을 넣어주는 거. 아니면 태깅이라고 해서 홍길동은 첫 번째 이름이다. 이렇게 표시해 두는 거죠. 물론 어딘가에는 1번 이름 1이 홍길동이다라는 어떤 가명에 대한 테이블이 별도로 있을 거고 나중에 후처리할 때 그걸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거 역시 가명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음성 데이터에 익명합니다. 음성 데이터 그러면 사람이 목소리, 사람이 말로 하는 데이터예요. 이런 음성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하나가 화자 정보, 그러니까 스피커에 대한 정보예요. 또 하나는 내용 정보, 그 대화의 내용, 말 속에 들어있는 정보입니다. 근데 후자, 이 내용 정보는 우리가 웬만한 음성들은 요즘 음성 인식이 잘 돼서 거의 바로바로 텍스트로 변환 가능하거든요. 그 텍스트로 변환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텍스트 데이터 익명화, 자연 처리 수준에서 하는 텍스트 데이터 익명화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부분에 화자, 즉 목소리만 딱 듣고 누구 목소리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화자의 정보, 음성학적인 화자의 정보를 어떻게 익명 처리할 거냐를 보통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음성 변환 기법을 통해서 음성을 익명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규칙 기반으로 익명을 많이 했어요. 가령 I en l'altre se li ha posat un tel. La vaca és cega. 이런 원래 목소리를 I en l'altre se li ha posat un tel. La vaca és cega. 이렇게 피치 값을 조금 조정하게 되면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혹은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는 예능 프로에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TV 인터뷰할 때 목소리 변조하는 것도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정의 음성 파라미터를 조금 바꾸면 이상한 누가 봐도 기계의 목소리 있죠. 그렇게 변조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좀 어색하고요. 또 과거에 음성 변환 기술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통계 기반 메소드들도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시대이기 때문에 딥러닝 기반으로 사이클 게인 같은 기술을 써서 이런 음성들을 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바꿔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After such a fall as this, I shall think nothing of tumbling downstairs. 이게 원시 화자의 목소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내가 바꾸고자 하는 타겟 화자예요. If he really has anything to do with the matter. 이런 여자 목소리거든요. After such a fall as this, I shall think nothing of tumbling downstairs. 어떠신가요? 이게 원래 이 남자의 한 말을 이 여자의 목소리를 얹혀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걸 딥러닝 기반으로 사이클 게인이라는 기술로 만들어서 음성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들으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 남자라는 건 누군지 모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딥러닝 기반의 음성 변환이라고 해서 음성 데이터를 익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현재 제가 하는 과제에서 다른 연구실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파트예요. I en l'altre se li ha posat un tel. La vaca és cega. 감사합니다. I en l'altre se li ha posat un tel. La vaca és cega. After such a fall as After this, such a fall I as shall this, think nothing I of shall think tumbling nothing of tumbling downstairs. downstairs. If he really has anything to do with the matter. 아이고 겨우 넘어갔네요. 자, 그다음 나와 있는 게 영상 데이터에 대한 익명합니다. 영상 데이터는 사진, 동영상도 포함해서 이 영상 속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게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저게 나다, 혹은 내가 저기 있었던 사실을 제3자가 타인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영상, 사진이나 동영상 속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우는 거, 이걸 영상 데이터에 익명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게 구글이나
혹은 뭐 다음 네이버 보면 뭐 스트리트 뷰, 구글이 스트리트 뷰라고 부르고 다음이 로드 뷰라고 부르나요? 그리고 네이버가 거리 뷰라고 부를 거야 아마. 이름이 좀 다른데 뭐 이런 데서 보면 이런 사진들 많이 봤습니다, 그죠? 지도에서 눌러서 화살표 따라 이동하면서 주위에 건물들 다 보이고 하죠. 건물이 보면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드러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할 거냐. 보통 사진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진에서 어떤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얼굴 봐요. 그래서 얼굴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직접 식별 요소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지워요. 그러면 누군지 모를 거다. 이건 좀 많이 지운 거고 이거는 약간 뿌옇게 한 겁니다. 그죠? 누군지 모르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건 직접 식별 요소고요. 간접 식별 요소가 많아요. 자, 이게 보통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게 본인 당사자다 혹은 이 사람의 아주 가까운 친인척, 가족이다 그러면 누군지 알겠죠. 그리고 배경 보고 내가 이때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누군데 그러면 알아요. 그죠? 예. 간접 식별이 가능합니다. 특히 당사자거나 아주 가까운 지인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현재로서는 직접 식별해서 얼굴만 지워주면 된다라는 게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는 인정되는 관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이트에 가면 본인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청해서 나 지워주세요 그러면 지워줍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얼굴 지워주는 정도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식별이 안 된다로 어떤 커먼 센스가 서로 인정이 되는 듯한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얼굴 영역을 탐지하는 것들은 딥러닝 기반 기술 굉장히 많은 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99% 이상이에요. 99.7%, 99.5% 이렇게 됩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중국이 제일 잘해요. 중국은 스카이넷이라 부르는 천망인가요? 이걸 통해서 전국에 있는 CCTV가 다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범죄자, 뭐 도망자 찾고 이렇게 가능하죠. 예. 그래서 얼굴 디텍트하는 게 동영상에서도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디텍트한 얼굴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필터링 할 거냐, 합성할 거냐, 인페이팅 할 거냐, 이미지 그 부분을 암호 처리, 감호형 할 거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처리하는 것만 취향이죠. 이거는 중요한 건 탐지를 어떻게 할 거냐인 거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블러링 시키는 겁니다. 이게 원본 이미지인데 많이 블러링 시키면 이렇게 뿌옇게 나오죠. 사람 얼굴 되게 뿌옇게 하면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픽셀레이트 필터라고 해서 해상도 아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4K, 8K 같이 높은 해상도였다면 이걸 뭐 100에 80, 혹은 뭐 50에 30 이렇게 하면 거의 엄청나게 큰 네모 모양으로 하게 되면 누가 누군지 모르죠. 예. 그 밖에 이건 인페인팅이라고 해서 이건 굉장히 그 인공지능 기술 써서 요 대상 부분을 예쁘게 드러내고 드러는지 모르게 이렇게 배경이랑 스무드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써서 하는 거고요. 뭐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탐지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얘기인데 탐지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근데 사람 얼굴이다 그러면 탐지는 뭐 거의 완벽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상 데이터 쪽에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더 K-SAME 모델이라는 건데 닥터 스윈이 누군지 아시죠? 예, K 익명성, K 어나니미티를 만든 그분께서 만든 영상 데이터에 익명한 모델인데 영상 데이터에서 이 K 익명성 모델을 그대로 확장해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가 뭐냐면 사람 얼굴인데 사람 얼굴이에요. 그래서 지우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얼굴인 걸 티가 나는데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 얼굴인데 그래서 서로 비슷한 K개의 얼굴 이미지를 막 합성해서 만드는 거예요. 즉 이게 원래 사람인데 두 사람을 섞어서 만든 거, 세 사람 섞어서 만든 거, 20사람 섞어서 만든 거예요. 이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인지 도저히 개생 못 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사진을 보고 이게 이 사람이다라고 확실하게 알아챌 수 있는 확률이 K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K명의 얼굴을 섞어서 합성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과 섞어서 합성해서 만든다.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낼 확률이 k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K 세임 모델입니다.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